네, 2023년 7월 2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앞선 방송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을 잡아놓는 것 갖고는 안 된다. 문재인을 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없앤 위수령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풀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남노당이 굉장히 설쳤습니다. 제주 4.3 사건, 여순 사건, 국회 프락치 사건, 그리고 6.25 전쟁이 터집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때와 유사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사파들, 민주당에 숨어있는 좌파들은 반의를 극도로 내세웁니다. 이 사건과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대한민국 정치권, 신생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어난 국회 프락치 사건을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결론은 이겁니다. 제2의 6.25를 피하려면 우리 민주당 그리고 국회에 숨어있는 종북 좌파들을 속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건전한 애국자들이 해야 할 숙명이다, 선택이다, 이렇게 딱 잡아 얘기하겠습니다. 경기도당 민주당 위원장인 임종성 의원이 어제 7월 1일 민주당 주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 어떻게든 반일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임종성. 네. 민주당에 이 좌파들이 많이 숨어 있는 거는 아실 겁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성 의원 비슷한 이름 가진 사람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한 언론, 그냥 얘기할게요. 한겨레에 있는 성한영 기자가 상당히 흥미로운 컬럼을 썼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윤석열은 반국가 세력의 검찰총장이었나, 이런 컬럼입니다. 그건 한번 보시고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연설에서 얘기한 거를 두 대목 소개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했죠.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또 이런 연설도 했습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라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두 대목을 연결한 다음에 이어서 이런 비난을 합니다. 성신여대 김영효 교수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있죠. 김영효 교수. 서울대학교 노재봉 선생 라인입니다. 노재봉 선생이 각 대학마다 이제 정외과에 정치학과나 외교학과에 중요한 교수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학교에 지금 정치외교학과에 여러 교수가 있지만 지금 교수들은 제 또래가 제일 고참이라서 그런지 크게 제 눈에 띄는 교수가 없어요. 지금 서울대학교 정외과, 정치학과, 외교학과에서 위대한 교수 중에 마지막, 물론 노재봉 선생은 다 리타이어 하신 분이죠. 총리도 지내고 다 리타이어 하신 분인데 이분 제자들이 많이 활약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정교합니다. 그의 제자죠. 저처럼 유튜브도 해갖고 왔었고. 근데 이 김영호 교수는 원래 운동권이죠. 그래서 옛날 저희 대학 다닐 때 녹투 출판사라고 있었어요. 굉장히 빨간 책, 좌경서적을 내는 출판사를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향을 해서 성신여대 교수가 되면서
상당히 강력하게, 저보다 더 강력하게 김정은을 없애고 죽이자 뭐 그런 주장을 하는 확실한 사람이죠. 이 사람을 임명한 거를 성한용 기자는 굉장히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연설을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는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어떻게 네가 몸담았던 그 정권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냐라는 게 칼럼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물고 늘어지는 거죠. 과거에 한 발언은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왜 자꾸 세지냐 하면서 이리저리 쓴 겁니다.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처음 후보 시절만 해도 좀 어정쩡했었죠.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9일 경북 도당 선대위 출범식 때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좌익 혁명 이념 그리고 북한 주사 이론 이런 거 배워서 민주화 운동 대열에 낑겨서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지금까지 끼리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온 집단들이 이번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 국민과 국가를 약탈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만 해도 문재인 정권 전체를, 민주당 전체를 반국가 세력으로 보지 않았다는 게 이 성한용 씨의 판단이죠. 근데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는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를 중단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걸 확실히 하라 라고 지시했다고 하면서 이제 많이 변했는데, 그러면 너는 네가 몸담았던 민주당 정권 시절을 반국가 단체라고 하면서 그럼 너는 그때 뭐 했니?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네. 이거는 뭐냐?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민주당,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민주당 전체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전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권이 교묘한 명분, 법적인 근거가 없다. 위수령은 처음부터 대통령 영역이기 때문에 법이 근거가 없습니다. 그걸 부활시켜라. 왜? 계엄령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있지만 위수령은 지금 이 야당은 민노총을 움직이고 뭘 움직이고 해서 총체적으로 지금 특히 반일 선동을 해서 후쿠시마 방류수를 먹느니 똥을 먹겠다는 선언까지 하면서 혈안이 돼 있습니다. 경찰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군이라도 하나에 동원할 수 있게 준비해 놔라. 그리고 이제부터 이 싸움은 문재인을 저격해야 되고 문재인이라고 하는 그늘 밑에 숨어있는 빨간 자들을 속아내는 자들을 작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의 이 반일 구호를 내세우면서 좌파들이 총궐기하고 있죠. 네, 주사파의 이론 중에 하나가 항일입니다. 항일과 반미를 내세웁니다. 기본적으로는 항일이죠. 왜? 김일성이가 중국 공산당에 들어갔죠. 중국 공산당이 두 세력입니다. 하나는 모택동이 이끌었던 세력이 있고 나중에 연안으로 도망가죠. 장거리 도망, 장도인데 그들은 장거리 원정, 장정이라고 꾸며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만주에 있던 그 누가 이끌었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들은 나중에 소련으로 도망가서 88 여단으로 있다가 주보중이가 이끌었죠. 그 주보중이 이끄는 부대의 사단할 때 사장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대 규모를 보게 되면 소대보다는 약간 크고 중대, 마이너스 중대급 정도의 이 지휘관으로 있던 게 김일성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주보중 밑에서 항일 공산주의 운동을 했기 때문에 항일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반미가 붙는 거는 6.25 때 미군과 싸웠기 때문에 항일과 반미입니다. 그 이자들은 툭하면 이 반일을 내세워서 우리 국민을 잡아끌죠. 우리 국민들이 일제에 병합돼 있을 때는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항일과 반일로 뭉칠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일본이 다시 우리를 잡아먹거나 우리의 적이 됐다면 여전히 항일과 반일로 가야 되지만 1952년 독립한 일본은 우리하고 궤를 같이 가고 미국과 같이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건 친구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과 함께 자유민주를 지키고 시장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저 자들은 이걸 이간시키기 위해서 계속 반일 항일을 내세웁니다. 북한과 같이. 1945년 독립을 해방을 하고 48년 정부를 세웠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당대의 청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체제로 가야 된다는 걸 딱딱 선택하면서 정부를 만들어 갑니다.
북한하고 하나가 돼서 공산주의도 모두 아닌 이런 걸로 가자. 이런 류의 전사는요, 공산주의자들이 늘 하던 거예요. 이게 오스트리아가 대표적입니다. 오스트리아는 그때 공산 세력이 득세를 해가지고 이 순수한 자유주의 체제로 안 가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나라는 중립국으로 독립을 하게 되고 지금도 중립국으로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인구는 한 1000만이 되는데 군대는 제가 알기로는 2만 밖에 안 될 겁니다. 무장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공격 무기도 없어요. 헬기 정도밖에 전투기는 최근에 뭐 라파를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도입했지만 그 전까지는 수송기하고 헬기밖에 없던 경찰 수준의 군대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가 치지 않고 자기네 동서남북에 스위스를 포함한, 스위스는 중립국이지만 나토 국가들이 있어서 쳐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적대국이 있으면 한순간에 먹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류의 국가로 가기를 원했었죠. 근데 오스트리아는 그 이전에 뭐 독일과 하나 되기 전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 전에는 오스트리아 제국, 그 이전에는 신성 로마 제국, 거대한 제국의 후예고 우리는 그렇지 못했죠. 그들은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우리는 힘든 상황이니까 우리는 어디 강대국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오스트리아 같은 선택을 하라고 그래서 공산화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48년 공간 속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유엔에 의해서 단독 정부라도 세우겠다가 밀고 나가는 아직 이게 신의 한 수였던 거죠. 안 그랬으면 우리는 오스트리아 꼴이 나면서 나라가 무너지는 건데 오스트리아는 주변 국가들이 있지만 우리는 없잖아요. 같습니다. 이때부터 무슨 운동이 생기는가 하면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려고 할 때 그때 박헌영이는 이북으로 도망갑니다. 미 군정이 추적을 했으니까. 그 남은 세력들이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최초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선거하지 말라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경찰서를 때리죠. 경찰하고 싸움이 벌어져요. 이게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군대가 출동하는데 그 군대에도 공산주의자가 있어서 박진경 연대장을 사살해버립니다. 그게 문성길 중인데 문성길은 그 후에 잡혀갖고 총살이 되는데 문성길은 대한민국 국군 역사에서 최초로 총살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군 일부도 공산 세력에 참여하게 되고 제주가 걷잡을 수 없으니까 여수에 있던 14연대를 출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대한민국 선거를 해서 제주를 빼고 선거를 해서 정부를 만든 상황입니다. 9월인가 10월쯤 돼서 보내려고 하는데 14연대의 지창수 등 또 좌익이 있다가 군사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을 죽이고 그 전체를 이끌고 대한민국에 대항하죠. 그래서 광주에 있는 사연대를 보내서 이걸 진압하라고 하는데 그때는 우리 도마다 여단도 없고 연대도 없고 겨우 연대를 만들었을 때예요. 사단 연대는 여단은 없을 때예요. 도마다 겨우 여단 만들 때인데 이 사연대가 출동했는데 사연대가 다수가 14연대에 편승해서 두 부대가 더 항거를 하게 됩니다. 심각해지죠.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 연대, 도마다 연대를 만들 때인데 그때 육군 총사령관이 자 우리나라 육군에서 하나 거짓말을 하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 세우고 나서 8월 달에 15일 날 정부를 만들고 국군법인가를 만들어서 육해공군을 만듭니다. 그때 육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되는 사람은 광복군 출신, 그 이전엔 중국군 출신이죠. 송호성입니다. 준장이었죠. 송호성이 해방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육군사령관. 해군에서는 손원일, 그때 공군은 없었고. 그러면 해방 전에는 뭐냐? 남조선 경찰예비대, 이걸 줄여서 국방경비대라고 했어요. 경찰예비대를 줄여서 경비대. 국방은 우리가 임의로 붙였고. 그게 처음에 사령관은 이응준이 아니라 원용덕입니다. 원용덕은 누군가 하면은 만주군 출신, 만주군에서 중령 출신, 중교 출신입니다. 원용덕은 뭘로 유명해지는가 하면 6.25 전쟁 말기 헌병사령관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로 석방하라고 할 때 바로 헌병사령관으로서 이북에 안 가겠다고 하는 북한군 중공군 프로를 석방해가지고 미국이 깜짝 놀라서 야 이승만 제거하자 하고 에버레디 작전을 준비하고 그걸 포기하면서 야 이승만 잘못 따르면 안 되겠다. 이승만 요구대로
한미 방위 조약을 맺어주고 6.25 전쟁을 정전하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때 원영덕입니다. 그 양반이 남조선 경찰 예비대 초대 사령관이 됐다가 두 번째로 송호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송호성은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고 처음 육군을 만들었을 때 이 사람이 육군 총사령관이 되죠. 총참모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순 사건이 커지니까 이 양반은 이걸 진압하러 간다고 하다가 장갑차 타고 여수 시내에 달리다가 반란군이 쏘는 총을 맞고 떨어지죠. 그때 뭐 고막이 터졌다 크게 다치죠. 그 진압 실패와 이런 걸 물려서 이 사람이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이응준 씨를 합니다. 지금 우리 육군은 이응준 씨부터를 육군 초대 사령관으로 여겨요. 총참모장, 참모총장으로 여겨요. 앞에 송호성을 빼요. 왜냐? 송호성은 이때 해임되고 난 다음에부터 힘을 못 쓰죠. 그래갖고 이제 그때 미국의 주방위군처럼 호국군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군대를 만드는데 호국군 사령관을 하고 있다가 50년 전쟁이 났을 때 그때 김구는 그 안두희 씨가 암살을 한 다음이죠. 김구 선생의 친북, 친공산 행정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김구가 암살되고 난 다음에 김구가 가깝던 김규식, 또 그 계열이었던 송호성은 북한군이 내려오는데 남쪽으로 피난 안 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중에 이 송호성은 북한이 서울을 점령한 다음에 자기네 군대를 보강하기 위해서 남조선 남한 사람으로 의용군을 만들어요. 그 의용군 병력이 한 30만인데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인민군 총 병력만큼 뽑아냅니다. 그리고 총사령관을 누구를 시키느냐? 송호성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육군 초대 사령관이 인민군을 지원하는 예비군이라 그럴까? 하여간 의용군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에 총사령관이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군이 인천 상륙작전에서 서울 수복해 밀고 들어갈 때 송호성 씨는 이북으로 갑니다. 잡혀갔다는 얘기도 있고 자발적으로 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북한의 고위직을 하면서 대남방송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혁명열사릉에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때문에 육군은 송호성을 자기네 첫 번째 사령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응준을 여기죠. 육군의 비극이죠. 자, 이게 바로 여순 사건입니다. 이게 여순 사건은 오랫동안 여순 반란 사건, 제주 4.3도 폭동 사건 그러다가 제주도민들이 싫다해서 폭동 빠졌고, 여수 순천 사람들이 싫다해서 여순 사건이라고 요즘 그럽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건들이죠. 자, 이러한 사건이 터지는 와중에 일어나는 게 국회에서 북한과 연루된 남노당 프락치가 뭡니까? 끈아풀, 뭐라 그랬나, 아바타, 요즘 같은 그런 거죠. 들이 있다라는 사건이 터집니다. 근데 이자들이 뭘 주장하게 되는가 하면은 계속 신생 대한민국은 친일파에 의해서 끌고 간다라고 하면서 바닥 빨갱이 하는 거. 뭡니까? 토착 왜구를 주장하는 세력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토착 왜구를 이해찬이가 다시 리바이벌 시켰는데, 이 토착 왜구는 이때 많이 국회 프락치 사건 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국회 프락치 사건 때 이제 몇 사람들의 국회의원들이 잡혀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공산당이 두 개죠. 북한이 김일성이 이끄는 게 있고, 원래 우리 남쪽에서 박헌영이 이끌던 남노당이라고 하는 공산당이 있는데, 박헌영이가 여기서 조사를 받으니까 북한으로 먼저 도망가고, 그 남은 세력이 제주 산원 사건을 일으키고, 그 남은 세력이 육군에 있다가 여순 사건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정치계에 있던 세력들이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들이 전부 다 1950년 6.25 전쟁에 일어나기 전에 일관해서 터지면서 대한민국에 숨어있는 좌파들을 우리가 잡아내게 되는 거죠. 특히 군에 있던 좌파들을 잡아내죠. 그때 군에 있던 남노당 영남 유격 사령관이 박정희 소령이 잡히죠. 박정희 소령이 그때 전향을 하면서 우리 군에 남노당은 누구다 하면서 쫙 잡히고, 그리고 그는 그것 때문에 사형을 구형받았다가 이제 더 이상 소송을 안 하면서, 그리고 이제 파면이 군에서 아웃돼가지고 문관으로 있다가 6.25가 나니까 다시 군인으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군인이 돼서 50년, 51년 쭉 지내다가 61년 쿠데타를 통해서 5.16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끌게 되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람이 박정희고요. 이런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정치권에 숨어있는 프락치 사건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건에는요, 정재한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김수임 간첩 사건과 더불어 그것도 유명하지만 이 정재한이라는 여자가 남북을 오가면서 북한에 지령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정설입니다. 정여인. 그때 아마 잡혔을 때 42살, 40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는데 많은 건 알려지지 않아져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가짜다 진짜다라고 논쟁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여자에 대한 재판 자료가 발견됐죠. 그거를 1998년 중앙일보가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미 군정청 자료를 통해서 밝혀낸 건데 거기에 따르면은 이 여자가 어떻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서 사실로 확인됐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가 당시 중앙고등군법회의 명령 자료에서 찾아보니까 이 정여인에 대한 재판 자료가 있습니다. 정재한 당시 42로 나오네요. 체포하기는 경찰이 체포했습니다. 그때는 경찰이 오히려 반공 세력이 많았고 군에는 좌파가 많았죠. 이 여자의 재판이 열린 거는 49년 11월 28일 국방경비대법 위반으로 고등군법회의가 열려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형을 선고받고 바로 하루 이틀 나흘 뒤에 당시 육군 총참모장이 신태영이에요. 자, 아까 이제 그 그러니까 송호성이 하다가 송호성이 아웃되죠. 이 여순반란 사건 때 이제 못 막았다. 그다음에 신태영 씨가 됐는데 신태영 씨는 일본 육사 출신이에요. 일본 육사에서 소자까지 하다가 일본이 망하니까 있다가 다시 우리 군에 들어와서 장교가 되면서 바로 소장을 빨리 받았죠. 그래서 그가 잠시합니다. 그때 그가 어쨌든 일본군 출신들은 되게 반공이니까 그 사형 선고가 났으니까 집행하라라고 해서 12월 6일 총살된 여자입니다. 이런 기록이 있고 또 당시 이 사건 이 정재한을 수사했던 김호익 총경의 수사일기가 발견됐는데 이게 서울대 도서관에 있답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발생한 국제간첩 사건 49년 11월 20에는 이 수사일기에는 이 여자의 사진까지 실려 있죠. 그래서 이 정재한이라는 여자는 외정 때 직물공장 노동자를 하다가 해방 후 남로당에 가입해서 개성을 거점으로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연락 임무를 수행하던 특수공장원이다. 49년 6월 10일 보따리 장수로 위장 월북하려다가 이 김호익 총경 등 장복 경찰이 체포했죠. 근데 이 여자한테서 뭐가 나왔느냐? 뭐 처음 뒤졌을 때는 안 나왔는데 은밀한 곳에서 화장실에 가서 그때는 변소라니까 변소에 가서 뭘 하는데 탁 잡고 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다. 그게 보니까 평양에 가 있는 남로당 총수 박헌영에게 보내는 글이 나왔는데 국회 공작 보고서 그리고 자기가 포석한 국회의원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왜 저렇게 반일을 해야 된다라고 막 떠드는 세력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바로 북한과 연결돼서 이 정재한 여자를 통해서 지령을 받고 움직였구나 라고 하면서 노일한, 이문원, 강욱중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체포됩니다. 대한민국 국회 안에 남로당의 뿌락치가 있었다. 이게 국회 뿌락치 사건입니다. 이 국회 뿌락치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은 그 후에 여러 가지 형을 받다가 전원 유죄 판결이 나오죠. 꽤 오래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아니다. 그리고 정재한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뭐 이미 사형 집행했으니까 없고 그 여자는 없자. 온갖 허구가 떠들었는데 중앙일보가 98년도에 사실을 확인했고 학자들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국회 내에 남로당 세력이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이 49년도 여순 사건, 48년도에는 제주 4.3 사건, 여순 사건, 49년도에는 여순 사건의 폐잔병들이 지리산 올라가서 지리산 빨치가 돼 있죠. 그 지리산 빨치를 잡기 위해서 군이 투입되죠. 그래서 그때 11 사단이 투입돼서 거기가 어딘가요? 거창군 신원리에 들어가서 그 일대 똑같아요. 제주도에서도 중산간에 있는 주민들이 이 공산 세력이 산에 올라가서 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협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끌어내렸는데 친척이고 하니까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신원리 사람들이 공산주의자구나 해서 11사단이 그쪽을
그 동네를 다 죽여버리죠. 학살 사건이 됐다 안 했다 이거 갖고 지금 좌파들은 또 떠드는데 사실은 뭐 왔다 갔다 한 거 보게 되면 참 답답한 사건이죠. 그때만 해도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통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정치권에 숨어있는 좌파들을 잡아내고 그 다음에 군에 숨어있는 좌파들을 잡아내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불과 몇 개월 만에 박헌영이가 자기 세력이 다 끊어지니까 김일성이 보고 내려가면 숨어있는 우리 세력이 협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믿고 김일성이 내려갔는데 우리가 다 잡아냈기 때문에 협조 세력이 안 나오는 거죠. 사실은 서울을 딱 포기하고 나서 하면 다 동조할 줄 알았는데 동조 안 했죠. 그래서 기다렸잖아요. 기다려서 안 나오니까 어떡합니까? 그 다음 작전이 뭔가 하면 그때 이제 국회의원이 임기가 2년이었어요. 48년 선거로 1대 국회가 끝나고 전쟁 바로 나기 전인 5월 30날인가 5월 10일 날 50년에 2대 국회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당선돼 있고 국회는 구성하지 못한 상태인데 그 당선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국민의 대표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남조선 국민들의 결의 우리는 북한과 하나 되겠습니다 라는 선언을 하게 하려고 모았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국회 프락치 사건을 치른 다음이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없었던 거죠. 안 잡히려고 도망가고 잡혀서도 협조 안 하고 하니까 그 정족수가 안 되니까 포기합니다. 그 국회의원 2대 국회의원 당수자 잡아들이고 남노당이 봉기할 줄 알고 기다리다가 안 되겠구나 해갖고 그대로 밀고 내려옵니다. 그 사이에 중국군 출신 광복군 출신 김홍일 장군이 중국군에서 별 둘을 들었던 장관이죠. 우리 다 패한 서울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한강 넘어온 병사들을 모아갖고 영등포에서 방어전을 펼치죠. 인민군을 좀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안 되죠. 밀리죠. 그 사이에 미군이 들어와서 오산에서 스미스 부대가 처음 막는데 얘네들이 깨집니다. 스미스 부대가 박살나죠. 그래서 계속 밀립니다. 그러다가 미 24사단이 딘 소장이 이끄는 부대가 드디어 포항을 거쳐서 대전까지 오는데 대전의 금강전투에서 막으려다 또 깨집니다. 이 부대가 사단이 와야 되면서 딘 소장은 경부선으로 후퇴해야 되는데 뭐가 잘못돼서 호남선으로 후퇴하다가 결국은 인민군의 포로가 되죠. 그래서 김홍일 부대가 막다가 실패하고 스미스 타스크포스가 실패하고 24단 선발대가 실패하고 그런 사이에 일본에 있던 미 육군 본대인 8군 이 워커 중장이 이끄는 부대가 대구쯤 외관중에 이 방어선을 치면서 거기서부터 버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군 패장병들도 쭉 대구로 내려가면서 그때 그 유명한 워커 장군의 기동방어 전술이 나오는 거죠. 이제 우리도 방어선이 조밀해졌잖아요. 미군도 많이 왔고 그러니까 쭉 하고 나서 가운데 하나의 예비대를 두고 어느 한 부대가 밀리면 그걸 받쳐주고 해서 방어선을 지키는 겁니다. 낙동강 방어선에서 이 워커가 치밀하게 싸우는 사이에 메가더가 자기가 좋아하는 알몬도 소장을 통해 갖고 또 하나의 부대를 준비하면서 미 해병대를 동원해서 인천 상륙을 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민군이 전선이 와야 되면서 그때 워커가 확 밀어붙이면서 먼저 한미 해병대가 서울을 수복하고 이어서 낙동강에서 올라오는 부대들이 그때 나오는 유명한 연어가 전우야 잘되라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하면서 이제 한국도 방공의식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진을 할 때 미 해병대 1사단하고 새로 메가더가 좋아했던 알몬도 소장 10군단을 중심으로 한 부대 10군단이 이제 미 해병대하고 7사단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8군 워커가 이끄는 2개 부대를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로 하나 북진시키게 되죠. 그래서 10군단 미 해병대 1사단과 7사단이 올라갔던 함경도로 올라갔던 부대는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 참전 때문에 걸려서 아주 고통스러운 흥남철수를 하게 되고 이 8군 예하의 부대는 쭉 올라갔다가 제일 많이 올라갔던 게 제가 한국군 중에서 제일 잘 싸운 사람은 김종호 사단장, 6사단장. 6사단이 압록강까지 가서 초산에서 압록강 수통에 물을 떠서 대통령한테 이승만 대통령에 보내죠. 평양도 수복하고. 그런데 거기도 역시 중공군의 인해정술에 걸려서 깨집니다. 그때 이제 미 2사단 같은 경우는 지역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중공군이 딱 양쪽 산을 내려서 포위해버렸어요. 퇴로는 여기밖에 없어. 이리로 지나가면 주워 맞고 다 죽죠. 그 인디언들이 적을 포로로 잡으면은 포로를 지나가면서 양쪽으로 때립니다.
거의 다 죽죠. 그 사는 놈이 있으면 살려줘요. 인디언 태영이라고 하는 형벌인데 자기는 인디언 태영을 뚫고 살아나왔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평양도 포기하고 서울도 포기하고 일사후퇴까지 했다가 그러면서 메가더가 북한을 원폭으로 중공군이 참전했으니까 만주의 원폭을 때리자 하는 원폭 주장을 하니까 트루만이 너 안 돼 하고 나서 이제 릭지웨이를 극동군 사령관 하면서 거기서 돈트리 지금 장호원 충주까지 훈련했다가 돈트리스 작전 무슨 작전 하면서 계속 거두올리면서 서울까지 올라오고 38선 근처까지 오니까 더 이상 가지마 하면서 2년 동안 기이한 전쟁. 그러면서 이제 소련이 정전하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 정렬협정 2년 동안 한동안 전진도 못하고 고지전만 백마고지전도 막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죠. 그래서 타결이 되면서 정전이 된 겁니다. 이건 제가 빠르게 말하는 한국 전쟁사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6.25 전쟁과 비슷하다. 왜? 문재인 정권 때 국가정보원, 서훈이 이끄는 국가정보원이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갖게 하면서 판문점에서 눈물을 훔치는 서훈의 사진이 나옵니다. 지금 국가정보원에서는 서훈의 지시, 문재인의 지시를 받고 북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뛰었던 그 공작관들이 북한하고 내통하기 위해서 도로 뛰고 명령을 수행했는데 지금 윤석열의 국정원에서는 너 북한과 협조했으니 나가 그러니까 나는 시킨다 했는데 뭔 잘못이냐고 내분이 벌어져 있을 정도로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정치권에 있는 이 세력들은 민주당에 다 모여갖고 반일 코드를 내세우면서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물은 못 먹겠다 이렇게 선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주 4.3 사건, 여순 사건, 프락치 사건이 터지지 않았지만 우리 대통령이 이재명이었거나 문재인이었으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혁명적인 윤영찬 의원 저랑 같이 동아일보에 있었던 제 또래죠. 윤석열은 혁명 쿠데타로 집권했다는데 쿠데타가 아니고 혁명적인 성격을 가진 정권이지 간신히 된 거지. 윤영찬 씨도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알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저만큼 저들이 쫓기는 겁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 자유총연맹 연설로 좌파의 눈을 찔렀다라고 했고 문재인을 쳐야 된다고 얘기한 게 바로 이런 배경입니다. 국회 프락치 사건을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국회에서 이들을 잡아내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정말 저들이 내려왔을 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민 대표로서 우리는 북한과 통일하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한 건데 똑같아. 지금 루안스키 그 다음에 도네츠크 지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군대가 반란군이 점령한 다음에 주민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 러시아에 하나가 되겠다, 국가가 되겠다고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전에 크림반도가 그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더 가거나 이재명이 당선됐으면. 그 이자들이 지금 코너에 몰리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미국 가서 바이든한테 롱롱 타임 어고 아메리칸 파이 딱 부르고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딱 튼다 불 때부터 쭉쭉쭉쭉 바뀌어왔던 겁니다. 아까 통일부한테 가서 단돈 1원도 북한에 주지 말라 그랬고 우리 통일부가 북한에 대해서 남북여력삭 파면서 파기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현대 대표가 참 웃기게 북한을 가겠다는 소리 하는데 북한도 당연히 아니까 이거 노하는 거죠. 이제 세상은 확 바뀐 겁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면 우리는 6.25 같은 걸 당할 수도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항바에 따라서 당할 수도 있습니다. 푸틴이 여차여차하게 되면 자기네가 곤란하면 남쪽에 이 극동에서의 전쟁이 일어나도록 수석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다행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돼갖고 지금 한동훈 등 몇몇 사람들과 더불어 또 유병호인가요? 감사원 사무총장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그나마 좀 움직여주죠 하면서 잡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제2의 6.25를 피하려면 민주당에 숨어있는 좌파, 종북 속아내야 됩니다. 이거는 윤석열의 선택이고 우리의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벌어지는 현대 정치에 대한 저희 분석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